저는 71입니다. 딸 없이 아들 하나 키워서 그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지요. 남편은 내가 50 넘기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떴고 그 후로 아들이 내 삶의 전부였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속 한 번 썩이지 않았던 아들이 30 넘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땐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나도 딸 하나 생기는구나. 이제는 명절마다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죠.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땐 말수는 적지만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내 손을 잡고 엄마처럼 잘 지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그 따뜻한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결혼식 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를 얻은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제법 바빴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또 친구들과 약속도 많더군요. 그래도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삶이 그렇지 싶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와서도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어머니, 저 요즘 몸매 관리 중이에요.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요. 라며 밥상 앞에 앉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먹으라고 권하면 소화 안 돼. 속이 안 좋잖아. 하면서 김치 한 조각 입에 넣는 척만 하고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곤 했죠. 명절이 되면 더 노골적이었어요. 설이 다가와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준비하려고 하면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전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요. 기름진 거 제가 만지면 아마 바로 토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부터 나물까지 저 혼자 다 만들었지요. 친정엔 이틀 전에 미리 가서 밤새 전 부치고 잔치상이라도 차렸다고 SNS에 올려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처럼 엄마처럼 그 따뜻했던 말들이 이젠 너무 멀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제게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다고 무례하게 구는 것도 아니었죠. 겉으론 공손했어요. 하지만 그 공손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방식이에요. 요즘은 시어머니한테 너무 매달리는 거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말들을 툭툭 던질 때마다 나는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된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앞에서 티내기도 어렵지요. 아들은 요즘 며느리들은 엄마 다 그래.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고 오히려 제게 핀잔을 줬거든요. 어느 날은 이랬습니다. 작은 수술을 받게 돼 며칠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예요. 며느리는 입만 열면 어머니, 제가 다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하면서도 입원 당일 아침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웃집에 사는 친구가 제 손을 잡고 병원에 함께 갔지요. 수술 끝나고 깨어났을 때 병실 문 앞에 아들 얼굴은 없고 며느리도 없고 그저 텅 빈 병실 천장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잠깐 병실에 들렀습니다. 바쁜 얼굴로 서둘러 들어와 탁자 위에 과일 바구니 하나 올려놓고는 어머니, 회사 가봐야 해요. 하고 10분도 안 돼서 나가버렸죠. 나는 혼자 앉아
껍질도 벗겨지지 않은 사과를 바라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처음 들었던 생각. 이 아이는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구나. 수술 후 퇴원하고 나서도 몸은 잘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없고 다리에 힘도 잘 안 들어가더군요. 아들은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며 며느리에게 말해봤자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 돌보기도 벅차요. 시어머니까지 제가 돌보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를 원망하는 것도 지쳤고 애초에 기대한 내 잘못 같기도 했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서 조심조심 일어나 주방으로 가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이어트 식단해야 하니까 냄새나는 음식은 좀 삼가해 주세요. 된장국은 특히 좀 그래요. 그 말에 손에 쥔 다시마 몇 장을 그냥 도마 위에 내려놓고 말았죠. 내 집인데, 내 부엌인데 왜 나는 자꾸 조심해야 할까? 며느리는 퇴근하고 오면 거실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금방 자기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아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갑자기 밝은 얼굴로 어머니 오늘 괜찮으셨어요? 하며 물었지만 그 표정은 어쩐지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애는 내 마음을 몰랐고 알고 싶어도 하지 않았죠.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딸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예전엔 몰랐네.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게 됐습니다. 무릎은 굳어가고 허리는 자꾸만 구부러지고 한밤중에는 손발이 저려 잠에서 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욕실 바닥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늦게라도 와서 응급실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날 이후 나는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해요.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더니 결국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간병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내 병수발마저 남에게 맡기겠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깔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솔직히 자신 없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간병인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고 조용히 현관에서 인사를 하던 그 사람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어린 50대 초반.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무덤덤했지요. 그날부터 나는 내 집에서 또 다른 낯선 여자와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정말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묵묵히 내 침대를 정리하고 뜨거운 수건으로 손과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식사도 약도 목욕도 하나하나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 정성스러운 돌봄이 처음엔 마냥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왜 저렇게 말이 없지? 나를 귀찮아하나? 그냥 일처럼 하는 거겠지. 나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받았던 상처처럼 그녀에게도 벽을 두려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늦게 갑자기 열이 올라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물가물한 의식 속에서 희미하게 느껴졌던 건 누군가의 손이 내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던 감촉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어요. 낮게 깔린 목소리, 그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몸보다 마음을 먼저 식혀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죽을 끓여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어제 많이 힘드셨죠? 밤새 옆에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는 무표정 뒤에 감춰졌던 깊은 슬픔과 따뜻함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의 손이 차갑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에게 말을 조금씩 더 걸게 되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김소희예요. 짧은 대답 뒤에도 여전히 조용한 분위기.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그 침묵이 편해졌습니다. 며칠 후 따뜻한 햇살이 베란다 너머로 들어오던 오후였습니다. 차 한잔 하자고 했더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희 씨는 어쩌다 간병일을 하게 됐어요? 내 물음에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마치 마음속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고아였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30 넘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결혼하고 어렵게 아이를 가졌었죠. 그녀의 눈동자가 햇빛 아래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3살 되던 때였어요. 남편이랑 같이 동물원에 가던 길에 차 사고였죠.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그날로 하늘나라 갔어요. 저는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고요.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여러 간병인을 만났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가 다 꽂히거든요. 그때 어떤 쌀쌀한 말투 하나에 저는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다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생각했어요. 내가 간병인이 된다면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소희 씨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며느리와 달리 소희 씨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작은 기침소리 하나에도 따뜻한 물을 내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딸 하나 있었으면 그래도 덜 서러웠을까. 그 말에 소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늘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울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 그게 낯선 간병인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형식적인 문자를 보낼 뿐이었죠. 어머니, 약 드셨어요? 이번 주엔 아들이랑 여행 가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주세요. 말뿐인 걱정, 진심 없는 관심에 나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반면 소희 씨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먼저 알아채 주었어요. 날이 쌀쌀해지던 어느 날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죠. 이제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선선한 바람이 외로움도 데려오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냥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정이란 게 꼭 피로 맺어져야 하는 건 아니구나.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내 건강은 한 번 더 크게 나빠졌습니다. 기관지염으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입맛도 떨어져 며칠 동안 죽 한 숟갈 넘기기도 어려웠죠. 소희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이마를 짚고 가래 끓는 소리를 확인하며 밤잠도 줄여가며 간호해줬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여전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아들이 출장 중이라 며느리가 집을 잠깐 들렀던 날 나는 속으로 살짝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며느리가 내게 한 말은 이거였어요. 어머니, 이참에 요양원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간병비도 많이 나가고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소희 씨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기를 닦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목이 메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덧붙였죠. 어머님 아들이랑도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이제 아이가 크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요. 요양원이 더 안전하고 편하잖아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밖은 첫눈이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소희 씨가 이불을 덮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 아이도 눈 내리는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조용한 눈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전 눈 내리는 밤엔 늘 누군가를 꼭 안아주고 싶었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소희 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엔 아픔도 다정함도 그리고 오래 눌러온 눈물까지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딸 같구나.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봄이 오기 전 내 몸은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는 것도 버거웠고 밤이면 자꾸만 내일은 못 깰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려움보단 편안함이 앞섰습니다. 소희 씨가 매일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손톱 다듬어 드릴게요. 오늘은 머리카락을 빗겨 드릴게요. 꽃이 피었어요. 봄이 오고 있어요. 그녀는 날마다 작은 소리로 계절을 들려주고 내 하루를 정성껏 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희야, 나는 내 이름을 절대 안 잊을 거야. 넌 나한테 마지막 딸이야.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손등에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첫 엄마였어요. 제 손을 따뜻하다고 말해준 사람. 그 말에 나는 남은 기운을 다해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거리두는 말투와 눈빛으로 의무처럼 병문안을 왔다 갔고 아들도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전보다 더 드물게 얼굴을 비췄지만 나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쏟아준 사람은 가족이 아니어도 내 곁에 있었으니까요. 소희 씨는 매일 내 옆에서 기도하듯 돌보며 내 삶의 마지막 계절을 함께 건너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조용한 봄날 오후 그녀가 손을 꼭 잡아주는 따뜻함 속에서 잠들 듯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요양원에 와 있습니다. 소희 씨는 말없이 나를 보내고 창가에 피어있던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내가 딸이라고 불렀던 사람, 나를 엄마라고 불러줬던 그 간병인. 나는 오늘도 그 아이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